인천공항에 발을 딛고 정확히 3초 만에 저는 무너졌습니다. 3초. 방콕 한국대사관에서 빌려준 옷을 입은 23살 남자가 300명의 승객들 앞에서 왜 국제공항에서 오열했는지 아십니까? 자유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안도감 때문도 아니었죠. 그건 제 인생에서 단 한 번도 본 적 없던 것을 봤기 때문입니다. 사람들 눈 속에 있는 진짜 빛이었습니다. 제 이름은 이민호입니다. 물론 본명은 아닙니다. 안전을 위해 지금 쓰는 이름이죠. 저는 1996년 평양 창광거리에서 태어났습니다. 북한 인구의 0.1%만이 사는 그곳에서요. 할아버지는 조선노동당 부부장이셨습니다. 아버지는 국가보위부 대저였죠. 우리 집안은 핵심 계층이었습니다. 북한에 건드릴 수 없는 특권층. 아니, 우리가 그렇게 믿었죠. 제가 사람들 눈에 빛 때문에 울었다고 말할 때 이건 비유가 아닙니다. 자유세계에 사시는 여러분은 절대 눈치채지 못할 것을 설명하겠습니다. 평양에서는 우리 같은 고위 간부 집안 사람들조차 죽은 눈으로 걸어다닙니다. 동공 뒤에 자리 잡은 어떤 말 한마디, 어떤 몸짓 하나, 어떤 금지된 생각 하나가 몇 시간 만에 당신을 파괴할 수 있다는 확신. 하지만 인천공항 그 문을 통과해서 청소 직원들, 짐을 찾는 가족들, 스타벅스에서 커피를 사는 10대들을 봤을 때 저는 그들의 얼굴에서 다른 것을 봤습니다. 50대쯤 되는 여자분이 전화하면서 껄껄 웃고 있더군요. 웃는 겁니다. 껄껄. 공공장소에서요. 뒤를 돌아보지도 않고요. 대학생으로 보이는 무리가 정치에 대해 격렬하게 토론하고 있었습니다. 대통령과 무능하다는 단어를 같은 문장에서 쓰는 걸 들었어요. 그런데 아무도 그들을 체포하지 않더군요. 7살쯤 된 남자아이가 엄마한테 아직 가기 싫다고 소리 지르고 있었어요. 그런데 엄마는 그냥 피곤한 듯 한숨만 쉬었죠. 가정규율 부족으로 신고당할까봐 두려워하지도 않고요. 3초 만에 저는 23년의 공허함을 처리했습니다. 3초 만에 제가 인간 삶의 시뮬레이션 속에서 살았지 진짜 삶을 살지 않았다는 걸 이해했죠. 그래서 무너졌습니다. 그 자리에서 출입국 심사대 옆에서 갓 발급받은 떨리는 한국 여권을 손에 쥔 채 5살 이후로 울어본 적 없던 것처럼 울었습니다. 하지만 울음은 그것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더 어둡고 더 무거운 이유가 있었죠. 바로 그 3초 동안 자유로운 한국 사람들의 눈 속 빛을 보면서 저는 제 여동생을 떠올렸습니다. 수진이 17살. 아마 그 순간 평양 국가보위부 지하실 어딘가에서 조사받고 있었을 겁니다. 아마 이렇게 물어봤겠죠. 오빠가 조국을 배신할 줄 알았어? 아마 맞고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저는 2000km 떨어진 곳에서 에어컨 나오고 삼성 광고 나오는 깨끗하고 밝은 공항에서 울고 있었죠. 여러분은 아마 지금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잠깐, 북한 특권층이었다고? 잘 나가는 집안이었다고? 잘 살았다고? 그럼 대체 왜 모든 걸 걸고 목숨도 가족도 미래도 도망쳤지? 타당한 질문입니다. 제가 도착했을 때 국정원 요원들이 72시간 동안 물어봤던 똑같은 질문이죠. 새벽 3시에 잠 못 들 때마다 제가 제 자신에게 묻는 똑같은 질문이기도 합니다. 제 특권, 생활이 어땠는지 그려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창광거리 주거단지 120제곱미터짜리 아파트에 살았습니다. 24시간 중앙난방이 나왔죠. 전국의 85%가 겨울에 얼어 죽을 때요. 전기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평양이 매일 밤 10시에 정전될 때 우리 구역만 빼고요. 중국에서 수입한 42인치 소니 평면 TV, 대부분의 북한 사람들이 본 적도 없는 제품들로 가득 찬 냉장고, 코카콜라, 토블론 초콜릿, 후지 사과, 아르헨티나산 쇠고기. 아버지는 1998년식 검은색 메르세데스 벤츠 E클래스를 몰고 다녔습니다. 2500만 인구 중 약 1만 대의 개인 승용차 중 하나였죠. 저는 김일성 종합대학을 다녔습니다. 특권층 자제만 들어갈 수 있는 나라에서 가장 명문 대학이죠. 검열된 외국 서적이 있는 특별 도서관에 접근할 수 있었습니다. 보통 북한 사람들이 상상조차 못하는 음식인 초밥과 피자를 파는 고급 식당에서 밥을 먹었죠. 좋게 들리죠? 누구나 지키고 싶을 삶처럼요. 하지만 여러분이 이해하지 못하는 게 있습니다. 북한에서 살아본 적 없는 사람은 아무도 이해할 수 없는 것. 전체주의 독재국가의 특권은 자유가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창살이 달린 황금 세 장이죠. 그 창살은 공포, 감시,
그리고 모든 게 순식간에 사라질 수 있다는 절대적 확신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매일 아침 수입 침대 시트가 깔린 그 편한 침대에서 일어나면 제가 제일 먼저 한 일은 벽에 걸린 김일성, 김정일 초상화가 완벽하게 똑바른지 확인하는 것이었습니다. 관심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당 조사원들이 불시에 방문하기 때문이죠. 초상화가 0.5도만 기울어져 있어도 수령님께 대한 불경이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재교육소에 갈 수 있었죠. 제가 나눈 모든 대화는 심지어 제 가장 친한 친구와도 세 겹의 자기 검열을 거쳤습니다. 첫 번째 층, 근처에 도청기가 있나? 두 번째 층, 이 사람을 100% 믿을 수 있나? 세 번째 층, 이 사람이 고문당하면 저를 배신할 수 있나? 그리고 세 번째 질문의 답은 항상 그렇다 였습니다. 항상요. 그 특별 도서관에서 읽은 모든 책은 당 간부의 감시하에 읽었습니다. 그 간부는 제가 어떤 페이지를 얼마나 오래 공부했는지 기록했죠. 제가 본 모든 외국 영화는 검열된, 물론 의무적인 자아 비판 세션이 따랐습니다. 제가 관찰한 제국주의 자본주의의 결함에 대해 3페이지를 써야 했죠. 그리고 가장 뒤틀린 부분은 이겁니다. 북한 위계질서에서 높이 올라갈수록 더 많은 감시를 받습니다. 정권은 굶주린 농민들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요. 정보에 접근할 수 있고 여행하고 밖에 다른 세계가 있다는 걸 아는 교육받은 엘리트를 두려워하죠. 그래서 우리 집에는 숨겨진 감시 카메라가 2대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특권을 보상해준 바로 그 정권이 설치한 거죠. 그래서 아버지는 매주 우리 전화를 검사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의심스러운 편지나 사진을 즉시 태워버렸죠. 그럼 왜 탈출했냐고요? 2018년 여름에 제 가장 친한 친구가 죽는 걸 봤기 때문입니다. 병으로가 아닙니다. 사고로도 아니죠. 김일성 광장에서 10,000명의 학생들 앞에서 공개 처형당하는 걸 봤습니다. 박지성, 23살, 군수공장 지배인 아들, 제 대학 동기, 피는 안 섞였지만 형제나 다름없던 친구. 그의 죄, 한국 드라마 시청, 기숙사에서 겨울연가와 태양의 후예 에피소드가 든 USB를 발견했죠. 저더러 거기 있으라고 강제했습니다. 처형대에서 50m 떨어진 곳에요. 손이 묶이고 머리가 밀리고 석 달간의 고문 끝에 아마 45kg쯤 됐을 그가 끌려가는 걸 봤습니다. 우리 눈이 2초간 마주쳤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할 수도 없었죠. 하지만 그 눈에서 저는 오늘까지 저를 괴롭히는 질문을 받습니다. 왜 나고 너는 아니야? 총알이 그의 뒷목으로 들어간 시간은 2018년 7월 15일 오전 8시 17분이었습니다. 몸이 쓰러졌죠. 군중이 박수쳤습니다. 박수치는 게 의무니까요. 저도 박수쳤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서 모두가 알아챌 거라고 생각했어요. 가장 가까운 화장실로 뛰어가서 뱃속에 아무것도 안 남을 때까지 토했습니다. 깨지고 더러운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을 봤는데 거울 속 그 사람이 누군지 몰랐어요. 그날 제 안에서 뭔가 부서졌습니다. 아니, 뭔가 깨어났을지도 모르죠. 북한 엘리트라는 게 보호받는다는 의미가 아니란 걸 깨달았습니다. 잃을 게 더 많다는 의미죠. 더 높은 곳에서 떨어진다는 의미, 정권이 본보기가 필요할 때 당신이 완벽한 본보기라는 의미, 당신의 몰락이 다른 모든 사람을 공포에 떨게 하니까요. 2018년 7월부터 2019년 9월까지 1년 내내 저는 정신분열증 같은 이중생활을 했습니다. 겉으로는 모범 학생이었죠. 당 회의에 참석하고 수령님을 찬양하는 글을 쓰고 의무행진에 참여했습니다. 속으로는 매일 탈출을 계획했죠. 매일 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가족을 죽이지 않고 어떻게 여기서 나갈까? 이게 북한 탈북에 불가능한 방정식이니까요. 당신의 자유계 3대의 가족 처벌. 비유가 아닙니다. 문자 그대로 법이죠. 연좌제 3대 처벌법. 제가 탈출하면 할아버지, 아버지, 어머니, 삼촌들, 사촌들, 특히 제 어린 여동생 수진이까지 모두 정치 범수용소로 갑니다. 요덕, 개천, 청진. 천천히 죽는다는 의미의 이름들. 그럼 왜 했냐고요? 왜 가족의 목숨보다 제 자유를 택했냐고요? 이 질문이 저를 괴물로 만들죠. 아마 맞을 겁니다. 아마 저는 괴물이에요. 하지만 2019년 9월 그날 밤 국경을 넘기로 최종 결정했을 때 제가 뭘 생각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여기 있으면 어차피 죽는다. 육체적으로는 아닐지 몰라도. 하지만 내면은 죽을 거야. 인간적인 게 하나도 안 남을 때까지 평양 거리를 걷는 또 다른 죽은 눈의 좀비가 될 거야. 충성을 가장하고 살아남으려고 친구를 배신하고 똑같은 정신적 감옥에서 아이들을 키우면서
그리고 언젠가 정권이 우리 가족이 더 이상 쓸모없다고 판단하면 어차피 우리를 제거할 거야. 그게 작동 방식이니까. 아무도 영원히 안전하지 않아. 오늘은 엘리트, 내일은 반역자. 유일한 차이는 독재자의 변덕뿐이야. 그리고 지성이를 떠올렸습니다. 마지막 2초에 그의 눈을, 그리고 제 머릿속에서 그의 목소리가 들렸죠. 민호야, 나갈 기회가 있으면 뛰어. 우리 둘을 위해 뛰어. 못 가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 뛰어. 그래서 뛰었습니다. 2019년 9월 20일 새벽 2시 17분 두만강을 건넜습니다. 얼음같이 차가운 물이 가슴까지 왔죠. 국경 수비병이 쏘면 매 걸음이 마지막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계속 걸었어요. 뒤에서 평양의 불빛이 멀리서 빛나고 있었죠. 그 첫 번째 이후로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랬다면 계속할 용기가 없었을 테니까요. 그 후로 온 건 중국 밀수업자들의 은신처에서 보낸 98일간의 지옥이었습니다. 98일간 캐먹다 남은 음식을 먹고 지하실에 숨고 사이렌 소리만 들려도 움찔했죠. 98일간 중국 공안이 저를 발견하면 북한으로 송환될 거란 걸 알았습니다. 그곳에서 처형이 제 최선의 결과였을 거예요. 하지만 진짜 지옥은 육체적인 게 아니었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생각했어요. 지금 이 순간 수진이한테 뭘 하고 있을까? 살아있을까? 고문당하고 있을까? 왜 오빠가 자기를 버렸는지 궁금해하면서 제 이름을 소리치고 있을까? 마침내 2019년 12월 15일 방콕 한국영사관에 도착했습니다. 끝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또 다른 종류의 감옥의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죄책감이라는 감옥. 3일 연속 조사를 받았습니다. 간첩이야? 탈북이 정권의 계획이야. 침투하러 온 게 아니라는 걸. 어떻게 알아? 그들의 불신을 이해했어요. 엘리트 탈북자는 드물죠. 우리는 우리에게 혜택을 주는 시스템을 떠날 가능성이 가장 낮으니까요. 하지만 바로 그래서 우리가 정권에게 가장 위험한 겁니다. 우리가 비밀을 아니까요. 그리고 그날이 왔습니다. 2020년 1월 27일 오후 4시 32분 방콕에서 서울로 가는 대한항공 비행기. 비행기가 착륙하고 문이 열렸을 때 국정원 요원이 저를 일반 승객들과 떨어진 특별 통로로 안내했습니다. 하지만 잠깐, 딱 한순간 제가 공항 본관문을 통과해서 국제선 도착 홀로 나갔을 때가 있었죠. 그리고 그들이 거기 있었습니다. 수백 명의 사람들이 살고 있더군요. 진짜로 살고 있었어요. 그리고 3초 만에 제 온 세상이 무너졌습니다. 오늘 5년 후 저는 서울 노원구의 작은 아파트에 삽니다. 편의점에서 일하죠. 대학 입시를 다시 준비하고 있습니다. 북한 학력은 여기서 아무 의미가 없으니까요. 매일 밤 자기 전에 절대 오지 않을 거란 걸 알면서도 문자를 기다리며 핸드폰을 봅니다. 수진이가 오빠, 나 괜찮아. 용서해. 라고 보내는 문자요. 하지만 그 문자는 절대 오지 않습니다. 저보다 나중에 탈북한 사람들 말로는 수진이가 개천 정치범 수용소에 있다고 하더군요. 지금 22살입니다. 살아있다면요? 그럼 가치가 있었냐고요? 그 3초의 자유가, 자유로운 사람들, 눈 속의 그 빛이 제 여동생 목숨의 대가를 치를 만한 가치가 있었냐고요?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모르겠어요. 그리고 아마 그게 제가 드릴 수 있는 가장 정직한 대답일 겁니다. 제가 이 이야기에서 들려드릴 건 영웅담이 아닙니다. 꿈을 낸 일화는 영감을 주는 이야기도 아니죠. 가족보다 자기 목숨을 선택한 남자의 고백입니다. 특권이 어떻게 가장 잔인한 감옥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자유 속에 사시면서 어쩌면 그 가치를 제대로 인정한 적 없으신 여러분께 드리는 질문입니다. 자유의 가치는 얼마입니까? 그리고 여러분은 그 진짜 대가를 치를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이제 여러분은 제가 인천에서 왜 그 3초 동안 울었는지 아실 겁니다. 하지만 제 이야기에 피 흘리는 심장부로 여러분을 데려가겠습니다. 울음은 제가 본 것 때문만이 아니었으니까요. 바로 그 순간 2000km 떨어진 평양 국가보위부 지하실 어딘가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았기 때문입니다. 제가 탈북했을 때 여동생 수진이는 17살이었습니다. 17? 나만 여자아이들이 수능 걱정하고 케이팝 좋아하고 첫사랑에 설레는 나이죠. 자기 마음속에서 무적이고 불멸이어야 할 나이. 하지만 수진이는 나만에 살지 않았어요. 특권층에게는 천국으로 위장한 지옥, 평양에 살았죠. 제 여동생에 대해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생각할 때마다 저를 무너뜨리는 이야기예요. 수진이가 12살이고 제가 18살이었을 때
암시장에서 일본 만화책, 망가를 하나 구했어요. 어떻게 거기 들어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중국에서 밀수업자가 가져왔겠죠. 원피스였어요. 바다에서 자유를 찾아다니는 해적 이야기. 수진이는 그걸 침대 매트리스 밑에 숨겼어요. 6개월 동안. 매일 밤 부모님이 주무실 때 이불 속에서 작은 손전등을 켜고 읽었죠. 어느 날 밤 제가 발견했습니다. 연필 빌리려고 방에 들어갔다가 봤어요. 떨리는 불빛이 어린 얼굴을 비추는데 해적과 모험과 자유의 세계에 완전히 빠져 있더군요. 저를 보는 수진이 눈이 공포로 커졌어요. 제가 고자질할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저는 침대에 앉아서 말했습니다. 나한테 좀 읽어줘봐. 그날 밤 우리는 3시간 동안 함께 읽었어요. 다 읽고 나서 수진이가 저를 보며 평생 잊을 수 없는 말을 했습니다. 오빠, 벌 받지 않고 하고 싶은 거 할 수 있는 곳이 진짜 있을까? 저는 거짓말을 했죠. 당연하지. 언젠가 내가 너를 거기 데려가 줄게. 5년 후 저는 그 약속을 지켰습니다. 하지만 수진이가 기대한 방식이 아니었어요. 제가 수진이를 자유로 데려간 게 아니라 수진이를 두고 와서 제 자유의 대가로 삼았으니까요. 제가 탈북했을 때 수진이한테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설명하겠습니다. 추측이 아닙니다. 저보다 나중에 탈북한 다른 사람들이 말해줬어요. 그들 중 일부는 수진이와 같은 구금시설에 있었죠. 일부는 죄수 명단에서 수진이 이름을 봤고요. 일부는 수진이 비명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제가 두만강을 건넌 밤 2019년 9월 20일 새벽 2시 17분 국가보위부 요원들이 창광거리 우리 집에 새벽 4시 30분에 왔습니다. 정확한 시간을 아는 이유는 어머니가 몇 주 후 중국에 있는 연락책을 통해 암호화된 메시지를 보내주셨거든요. 회색 제복 입은 남자 4명. 문을 발로 찼어요. 아버지를 침대에서 끌어냈죠. 어머니가 막으려 하자 때렸습니다. 그리고 수진이 머리카락을 잡아서 잠옷 차림으로 방에서 끌어냈어요. 제 여동생은 제 탈출 계획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아무것도요. 완전히 모르게 했죠. 정확히 이런 일이 일어날 걸 알았으니까요. 저는 생각했어요. 멍청하게, 순진하게 수진이가 아무것도 모르면 그렇게 심하게 처벌받지 않을 거라고. 얼마나 바보였는지 모릅니다. 북한에서 무지는 변명이 안 돼요. 연좌제죠. 3대 처벌, 절대적인 법. 수진이를 평천구역 보위부 지하실로 데려갔습니다. 지하 3층. 창문도 없어요. 형광등이 절대 꺼지지 않죠. 죄수들을 혼란시키고 심리적으로 무너뜨리기 위해 특별히 설계된 거예요. 96시간 연속으로 조사받았습니다. 4일 내내 잠 못 자고 밥도 못 먹고 의식을 유지할 만큼의 물만 줬죠. 질문은 항상 똑같았어요. 수천 번 다른 순서로 반복되면서 모순점을 찾았죠. 오빠가 탈북 계획하는 거 알았어? 몇 주 전에 의심스러운 말 했어? 이상한 행동 눈치챘어? 금지된 자료 읽었어? 남조선 얘기했어? 외국인 접촉했다고 언급한 적 있어? 그리고 수진이는 진실을 계속 대답했어요. 아무것도 몰랐어요. 오빠가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이상한 거 못 봤어요. 제발 믿어주세요. 제발요. 하지만 북한에서는 국가가 이미 당신의 죄를 결정했을 때 진실을 말하는 게 무의미합니다. 5일째의 육체적 고문이 시작됐습니다. 모든 세부사항은 말하지 않겠어요. 생각하면 저를 파괴하니까요. 하지만 여러분이 제 자유가 제 여동생한테 얼마나 큰 대가를 치르게 했는지 이해하셔야 합니다. 수진이를 몇 시간 동안 팔로 매달았어요. 발이 거의 바닥에 닿지 않게. 전기 충격기를 댔죠. 스트레스 자세를 강요했어요. 무릎 꿇고 팔 뻗어서 무거운 책 들고 있기. 12시간 연속으로. 기절하면 찬물을 끼얹어서 다시 시작했습니다. 3주 후에 수진이를 이송했어요. 요덕이나 개천 같은 일반 정치범 수용소가 아니었습니다. 고위층 탈북자 가족을 위한 함흥의 특별 재교육센터로 보냈죠. 이 센터들은 달라요. 그냥 처벌을 위한 곳이 아니에요. 본보기를 만드는 곳이죠. 반역자, 가족들한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보여줘서 앞으로 탈북을 막으려는 거예요. 그 센터에서 수진이는 하루 14시간 섬유 공장에서 일했습니다. 겨울엔 난방도 없고 여름에 환기도 안 되고 음식, 하루에 썩은 옥수수 300g, 설사를 일으키는 오염된 물, 20명의 여자들과 한 방에서 잤어요. 모두 합쳐서 얇은 담요 3개. 쥐가 너무 흔해서 더 이상 무서워하지도 않게 됐죠. 하지만 육체적인 게 가장 나쁜 건 아니었습니다. 정신적인 게 더 나빴어요. 매주 의무적인 공개 비판 시간이 있었는데 수진이가 200명의 죄수들과 간수들 앞에 서서 반역자 오빠를 공개적으로 비난해야 했습니다. 한 글자 한 글자 말해야 했죠. 제 오빠,
이민호는 조국을 버린 비열한 반역자입니다. 저는 그의 여동생이라서 이 처벌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당이 저에게 열심히 일해서 속죄할 기회를 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상상해보세요. 17살인데 오빠를 비난해야 하는 거예요. 당신과 몰래 만화책 읽던 사람, 몰래 영어 가르쳐주던 사람, 자유로운 곳으로 데려가겠다고 약속했던 사람을 200명이 경멸의 눈으로 보면서요. 그리고 충분히 진심으로 말하지 않으면 맞았어요. 울면 나약함 때문에 맞았고요. 안 울면 뉘우침 부족 때문에 맞았습니다. 수진이는 2년 동안 매주 그렇게 했어요. 104번이나 하루 더 살아남으려고 공개적으로 저를 배신해야 했습니다. 이제 탈북 전 우리 가족에 대해 이해해 주셔야 할 게 있어요. 우리는 완벽하지 않았어요. 특별히 다정하지도 않았죠. 북한에서는 가족 안에서도 국가가 의도적으로 만든 감정적 거리가 있습니다. 가족보다 수령님께 먼저 충성하라고 배우죠. 가족 구성원 누구든 밀고자가 될 수 있다고 배워요. 자기 피부치한테도 완전히 믿지 말라고 배웁니다. 하지만 수진이와 저는 달랐어요. 어떻게든 그 제도화된 냉담함에서 살아남은 유대가 있었죠. 사촌 승호가 요덕에서 사라졌을 때 수진이는 제 어깨에 기대서 몇 시간 동안 울었어요. 아버지가 성적 때문에 우리를 때릴 때 엘리트 가정에서는 어떤 불완전함도 용납 안 되니까요. 우리는 서로를 보호했죠. 여분의 음식을 구하면 초콜릿, 과자, 과일 항상 몰래 나눴어요. 부모님이 그 이기적인 남매애를 보지 못하게 옷장에 숨어서요. 수진이한테 제가 아는 모든 금지된 것들을 가르쳤습니다. 밀수된 중국 사전으로 기초 영어를 가르쳤어요. 반자본주의 선전 책자에서 찾은 서울 사진을 보여줬죠. 사진들은 서구 타락을 보여주려는 거였지만 우리는 그냥 밝은 불빛과 깨끗한 거리만 봤어요. 대학 동기가 중국에서 가져온 USB로 들은 K-팝에 대해 속삭여 얘기했습니다. 그 친구는 나중에 체포됐지만요. 그리고 약속했어요. 제기랄, 약속했죠. 언젠가 수진이를 그 지옥에서 꺼낼 방법을 찾겠다고. 수진아, 네가 더 크면, 내가 확실한 계획 세우면 우리 둘이 함께 나갈 거야. 둘 다. 약속해. 그 약속을 깼습니다. 그리고 하루도 빠짐없이 저 자신을 증오하지 않는 날이 없어요. 하지만 여기 저를 죄책감으로 미치게 만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수진이를 데려갈 기회가 있었어요. 2019년 9월, 저를 빼낼 수 있는 밀수업자한테 연락받았을 때 구체적으로 물어봤어요. 한 명 더 데려갈 수 있어요? 그가 말했죠. 그래. 하지만 비용은 2배고 위험은 3배야. 2명은 한 명보다 훨씬 눈에 띄거든. 잡힐 확률이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 3일 밤을 잠 안 자고 그 결정을 내렸습니다. 3일 밤 동안 옆방에서 자는 수진이를 보면서 생각했죠. 깨워서 우리 떠난다고 말할까? 하지만 막상 하려고 할 때마다 공포가 저를 마비시켰어요. 만약 말하면 수진이가 나쁘게 반응할까봐 무서웠어요. 소리 지르거나 울거나 실수로 부모님한테 알릴까봐, 탈출 중에 수진이가 우리 움직임을 느리게 할까봐 무서웠죠. 둘 다 잡히면 처벌이 더 심할까봐 무서웠고요. 하지만 무엇보다, 그리고 이게 저를 겁쟁이이자 괴물로 만드는 건데, 수진이를 데려갔다가 뭔가 잘못되면 직접 수진이를 위험에 빠뜨린 것에 대해 절대 용서하지 못할까 봐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제 인생에서 가장 이기적인 결정을 내렸어요. 저 혼자만 살기로 하고 수진이를 두고 가기로요. 스스로한테 말했죠. 일단 남한에서 안전해지면 수진이를 빼낼 방법을 찾을 거야. 인권단체랑 일하고 밀수업자한테 돈 주고 필요한 거 뭐든 할 거야. 하지만 일단 내가 먼저 나가야 해. 그 논리는 합리적으로 들리죠? 현명한 계획처럼요. 하지만 제 비겁함을 정당화하려고 스스로한테 한 거짓말이었어요. 왜냐하면 진실은 엘리트 가족 구성원으로 탈북하고 나면 당신 가족은 나라에서 가장 많이 감시받는 사람이 된다는 거죠. 제가 탈북한 후에 수진이를 빼낼 가능성은 거의 0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알았어요. 깊은 차원에서 알았죠. 하지만 그 진실과 마주하지 않기로 선택했어요. 마주하면 남아야 한다는 의미였고 남으면 천천히 죽는다는 의미였으니까요. 제가 수진이를 마지막으로 본 건 2019년 9월 19일 탈출 전날 밤이었습니다. 저녁을 먹고 있었어요. 밥, 미역국, 김치, 그리고 어머니가 인맥으로 구한 생선. 수진이가 수학 수업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엄격한 선생님에 대해 불평하면서요. 웃고 있더군요. 세상에, 그 웃음, 평양에서 제가 들은 유일한 진짜 웃음이었어요. 공포나 강요된 연기로 물들지 않은 유일한 웃음. 식탁 너머로 수진이를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이게 이 얼굴을 보는 마지막이야. 이 웃음을 듣는 마지막이고
모든 디테일을 기억하고 싶었어요. 웃을 때 눈가가 구겨지는 모습, 집중할 때 왼쪽 귀 뒤로 머리카락을 넘기는 거, 음식이 맛있을 때 천천히 씹으면서 음미하는 거, 뭔가 말하고 싶었어요. 사랑해. 미안해. 내가 실패했어도 너를 보호하려고 노력했다는 걸 절대 잊지 마. 라고 말하고 싶었죠. 하지만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웃었죠. 고개 끄덕였고요. 다 정상인 척 했어요. 저녁 먹고 나서 제 방으로 가서 작은 배낭에 필수품만 챙기고 새벽 2시까지 기다렸습니다. 나가기 전에 수진이 방문 앞에서 멈췄어요. 문이 조금 열려 있었죠. 어릴 때부터 갖고 있던 곰인형을 안고 담요 밑에 웅크리고 자는 수진이가 보였어요. 거의 들어갔어요. 거의 깨웠죠. 제 손이 문 손잡이에 있었어요. 하지만 안 했습니다. 조용히 문을 닫고 떠났어요. 그게 제 선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수진이를 저주했죠. 이제 5년 후 저는 그 선택과 함께 매 순간 매일 살아갑니다. 여기 서울 사람들이 제게 말해요. 옳은 일 했어. 자기 자신을 구하는 건 이기심이 아니야. 어차피 동생을 구할 수 없었을 거야. 적어도 이제 인권 옹호하고 인식 높일 수 있잖아. 그럼 저는 고개를 끄덕여요. 진실을 설명하는 것보다 쉬우니까요. 진실은 제가 옳은 일을 했는지 모르겠다는 겁니다. 진실은 서울 지하철에서 20대 여자를 볼 때마다 친구들이랑 웃고 커피 마시고 사소한 것들 걱정하는 생각해요. 수진이 지금 22살이야. 저렇게 하고 있을 수 있었는데. 그리고 대신 수진이가 함흥에 있다는 걸 기억합니다. 살아있다면요. 아마 40kg쯤 나가겠죠. 썩은 이빨, 고문으로 생긴 영구적인 흉터. 매주 저를 공개적으로 비난하면서 썩은 옥수수 한 그릇 더 받으려고요. 제가 말하는 건 추상적인 게 아닙니다. 개념적인 것도 아니고요. 이름이 있어요. 이수진, 얼굴이 있죠. 크고 어두운 눈, 수줍은 미소. 항상 단순한 포니테일로 묶은 검은 머리카락. 대가가 있어요. 제 자유의 하루하루가 수진이 고통의 하루로 사지는 겁니다. 그리고 저를 괴롭히는 불가능한 질문이 있습니다. 다시 할까요? 2019년 9월 그날 밤으로 돌아갈 수 있다면 지금 아는 모든 걸 정확히 알면서 수진이 고문의 모든 디테일, 모든 공개 비판 시간, 그 추운 감방에서 우는 모든 밤. 그래도 그 강을 건널까요? 솔직한 대답은 저를 자기 혐오하게 만들어요. 네, 아마 그럴 겁니다. 왜냐하면 대안은 제도의 또 다른 희생자가 되는 거였으니까요. 정권이 어차피 저를 제거하기로 결정할 때까지 산 시체로 사는 거였죠. 이 이야기를 할 수 없는 거, 북한의 진실을 폭로할 수 없는 거, 밖에서라도 뭔가 바꾸려고 시도조차 못하는 거였어요. 하지만 그 합리화가 죄책감을 없애지 않습니다. 수진이한테 인생을 돌려주지 않아요. 매일 밤 눈 감을 때 상상하는 비명을 지우지 못해요. 그러니까 제가 인천공항에서 3초 동안 울었다고 말할 때 그게 기쁨의 눈물이 아니었다는 걸 이해해 주세요. 양립할 수 없는 두 진실 사이에서 찢긴 남자의 눈물이었어요. 수진이가 노예가 되었기 때문에 저는 자유로워요. 수진이가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살아있어요. 수진이한테 희망이 없기 때문에 저는 희망이 있습니다. 이게 이 이야기의 진짜 모습입니다. 드라마틱하지도 영화 같지도 않아요. 잔인하고 추하고 영구적이죠. 그리고 여러분, 거기 앉아서 요청하지도 않았고 아마 완전히 감사한 적도 없을 자유를 가진 여러분은 이제 불편한 질문을 해야 합니다. 만약 여러분이었다면, 여러분의 어린 여동생이라면, 가장 친한 친구라면, 아들이라면 뭘 했을까요? 남아서 그들과 함께 어둠 속에서 천천히 죽었을까요? 아니면 그 대가가 사랑하는 사람의 피라는 걸 알면서도 빛을 향해 달렸을까요? 정답은 없습니다. 불가능한 선택만 있을 뿐이죠. 그리고 저는 제 선택을 했어요. 이제 평생 그것과 함께 살아야 합니다. 제가 왜 천국에서 도망쳤는지 이해하려면 먼저 그 천국이 어땠는지 봐야 합니다. 밖에서 보면 평양에서의 제 삶은 꿈 같았으니까요. 안에서 보면 정성스럽게 꾸며진 악몽이었죠. 저는 1996년 평양산원에서 태어났습니다. 나라 전체에서 유일하게 수입된 현대 의료 장비가 있는 병원이죠. 어머니는 출산할 때 경막에 마취를 받았어요. 북한 여성의 99.9%는 그런 게 존재하는지조차 모르는 사치품이죠. 천 몇 년은 모란봉구역 80제곱미터짜리 아파트에서 보냈습니다. 중급 군장교 가족들이 사는 곳이었어요. 그때도 우리는 특권층이었죠. 하지만 제가 8살이 됐을 때 모든 게 바뀌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조선로 동당 부부장으로 승진하셨어요.
그건 우리 가족이 기본 계층에서 핵심 계층으로 올라간다는 의미였죠. 상위 0.1%로요. 그리고 그 승진과 함께 평양 중심부 창광거리 주거단지로 이사했습니다. 그날 2004년 4월 15일. 당연히 김일성 주석님 생일날이었죠. 새 아파트를 처음 본 걸 기억해요. 120제곱미터, 방 3개. 완전한 욕실 2개. 2개요. 시골 가족 전체가 야외 변소 하나를 공유할 때 말이죠. 빛나는 광택이 나는 원목 바닥, 대동강이 보이는 거대한 창문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1년 365일 24시간 작동하는 중앙난방이었어요. 첫날 아버지가 우리를 거실에 모아놓고 평생 잊을 수 없는 말을 했습니다. 얘들아, 이건 선물이 아니야. 책임이지. 우리가 이렇게 사는 건 당에 충성스럽게 봉사하기 때문이야. 한 발만 잘못 디뎌도 이 모든 게 사라져. 알겠지? 저는 8살이었어요.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죠. 하지만 아버지 목소리의 공포는 이해했어요. 창광거리에서의 삶은 이상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원할 수 있는 모든 물질적인 것들이 있었죠. 우리 부엌에는 토시바 냉장고가 있었는데 대부분 북한 사람들이 반자본주의 선전에서 서구의 과잉 사례로만 보던 음식들로 가득했어요. 중국산 코카콜라, 어머니가 특별한 서랍에 보관하던 페레로 로쉐 초콜릿, 주먹만 한 크기의 빨갛고 반짝이는 후지 사과, 매주 주말마다 먹던 수입 아르헨티나산 쇠고기, 인구의 90%가 먹는 것처럼 옥수수나 기장을 섞지 않은 순백미, 42인치 소니 TV가 있었어요. 2004년에요. 평양의 대부분 아파트가 안정적인 전기조차 없을 때 말이죠. 하지만 그 TV는 2채널만 나왔어요. 조선중앙 텔레비전과 만수대 텔레비전, 24시간 선전방송, 김정일 장군님의 탁월한 지혜에 대한 다큐멘터리, 영웅적인 조선인민군 전사들 이 침략적인 미제국주의자들을 물리치는 전쟁영화, 수령님을 찬양하는 모란봉악단 공연, 10살 때 특별한 선물을 받았어요. 중국산 비둘기표 자전거. 평양에서는 엘리트 아이들만 자전거가 있었죠. 주거단지에서 처음 탔을 때를 기억해요. 얼굴에 바람을 느끼며 자유롭다고 느꼈죠. 하지만 그 감정은 정확히 5분 동안만 지속됐어요. 아버지가 아파트에서 뛰쳐나와 소리쳤죠. 민호야, 단지 밖으로 나가지 마. 절대. 아버지가 설명해줬어요. 엘리트 구역 밖에서 자전거 타는 걸 보면 일반 사람들이 질투를 느낄 수 있고 당에 과시하는 행동을 신고할 수 있다고요. 우리 특권조차 비밀이어야 했어요. 사치를 누리면서도 겸손한 척해야 했죠. 정신분열증 같았어요. 아버지의 메르세데스, 벤츠는 그 모순의 또 다른 상징이었습니다. 1998년식 E클래스, 반짝이는 검은색, 중국을 통해 독일에서 수입한 거였죠. 암시장에서 5만 달러에 해당하는 가격이었어요. 평균 북한 노동자가 200년 동안 벌어야 할 돈이죠. 전국의 개인 승용차가 약 1만 대밖에 없었어요. 하나 갖고 있다는 건 손댈 수 없는 사람이라는 의미였죠. 아니, 우리가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지만 아버지는 그 차를 국가보위부 사무실 출퇴근용으로만 몰았어요. 식당에는 절대 안 갔죠. 공원도 안 갔고요. 일반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곳은 절대 안 갔어요. 원한은 위험해 라고 항상 말했죠. 질투는 신고로 바뀔 수 있어. 그리고 신고는 조사로 바뀌고, 그리고 조사는 그 문장을 끝내지 않았어요. 그럴 필요가 없었죠. 음식은 또 다른 모순의 세계였습니다. 나라가 주기적인 기근을 겪는 동안 90년대 고난의 행군으로 60만에서 300만 명이 죽었죠. 우리는 다른 차원에서 온 것 같은 평양의 고급 식당에서 밥을 먹었어요. 대동강 구역에 로마라는 이탈리아 식당이 있었는데 핵심 계층 가족만을 위해 예약됐죠. 중국에서 수입한 진짜 모짜렐라로 만든 피자를 팔았어요. 신선한 토마토로 만든 토마토 소스 파스타, 통조림 토마토 페이스트가 아니라요. 디저트로 티라미수, 메뉴가 한국어 외에 이탈리아어와 영어로도 써 있었어요. 우리가 은둔 국가의 죄수가 아니라 국제적인 코스모폴리탄인 것처럼요. 14살 때 어느 날 밤 그 식당에서 저녁 먹던 걸 기억해요. 라자냐를 시켰죠. 먹으면서 창밖을 봤는데 제 또래 아마 12~13살쯤 아이가 뒷골목 쓰레기통을 뒤지고 있더군요. 너무 말라서 낡은 셔츠 사이로 갈비뼈가 보였어요. 우리 눈이 1초간 마주쳤죠. 그 애가 순수한 증오의 눈으로 저를 봤어요. 부러움이 아니라요. 증오. 아버지한테 말했죠. 저 애가 쓰레기통에서 음식 찾고 있어요. 아버지는 돌아보지도 않았어요. 그냥 말했죠. 네 일이 아니야. 라자냐나 먹어. 그래서 계속 먹었어요. 상위 0.1%의 일부일 때 그렇게 하는 거니까요. 말 그대로 창문 반대편에 있는 고통을 무시하는 거죠.
아니면 미쳐버리거나 교육은 우리 특권의 또 다른 기둥이었습니다. 6살 때 엘리트 자녀들을 위한 창광거리 소학교에 입학했어요. 교실에 난방이 나왔죠. 책상이 새 거였고요. 학생마다 교과서가 있었어요. 10명의 아이들이 낡은 책 한 권을 공유하는 시골 학교와 달리요. 하지만 교육과정의 70%는 이념 세뇌였어요. 7살 때 당의 유일사상 체계 확립의 10대 원칙을 외웠습니다. 8살 때 김일성 주석님의 영광스러운 혁명적 생애를 공부했죠. 불가능한 기적으로 가득 찬 신화 버전이었어요. 김정일 장군님이 백두산에서 이중 무지개와 밝은 별 아래 태어났다고 배웠는데 실제로는 하바롭스크 근처 소련 군사기지에서 태어나셨죠. 9살 때 첫 자아비판 훈련이 있었어요. 각 학생이 반 앞에 서서 자기 불순한 생각과 주체 사상으로부터의 일탈을 고백해야 했죠. 철수라는 애가 공원에 김일성 주석님 동상이 좀 못생겼다고 생각했다고 고백한 걸 기억해요. 맞았어요. 9살인데 30명의 겁먹은 아이들 앞에서 맞았죠. 빨리 배웠어요. 생존은 옳은 말을 하고 옳은 생각을 하거나 적어도 옳은 생각을 하는 척하는 거였어요. 제 고백은 항상 애매했죠. 위대한 수령님의 가르침을 충분히 공부하지 않았습니다. 또는 당의 희생을 완전히 감사하지 못했습니다. 구체적인 건 없었어요. 저한테 불리하게 쓸 수 있는 건 아무것도요. 13살 때 조선소년단에 가입했습니다. 모든 아이들이 가입해야 했어요. 항상 차고 다녀야 하는 빨간 넥타이를 받았죠. 김일성 주석님과 김정일 장군님에 대한 노래를 배웠어요. 우리 아버지는 김일성 원수님. 우리 집은 노동당. 우리는 세상에 부럽지 않아. 라고 노래했죠. 50km 떨어진 곳에서 아이들이 굶어 죽어가는데 말이에요. 하지만 진짜 변화는 18살에 김일성 종합대학에 입학했을 때 왔습니다. 북한 학생의 1%만 대학에 갈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대학들 중에서도 김일성 종합대학은 최고였죠. 거기 들어간다는 건 미래가 보장된다는 의미였어요. 좋은 직업, 좋은 아파트, 좋은 삶, 망치지만 않으면요. 대학에는 특별한 도서관이 있었어요. 제5 참고자료실, 엘리트 학생들이 검열된 외국 책과 잡지에 접근할 수 있는 곳이었죠. 거기서 첫 서양 책을 읽었습니다. 조지 오웰의 1984. 아이러니하죠? 국가가 우리한테 서구 반사회주의 선전의 사례로 읽게 했는데 그게 우리 사회의 완벽한 거울이라는 걸 깨닫지 못했던 거예요. 끊임없이 감시하는 빅브라더에 대해 읽었어요. 역사를 다시 쓰는 진리부, 언어를 제한해서 사고를 제한하는 신어, 그리고 생각했죠. 이건 허구가 아니야. 이게 내 삶이야. 하지만 아무한테도 말할 수 없었어요. 가장 친한 친구 지성이한테도요. 대학 학생의 30%가 당정보원이었거든요. 30%, 셋 중 하나. 대학에서는 컴퓨터에도 제한적으로 접근할 수 있었어요. 인터넷은 당연히 안 됐죠. 인터넷은 0.01%만 쓸 수 있었어요. 아주 높은 간부들만 통제된 접근이 가능했죠. 하지만 광명이라는 국가 인트라넷이 있었어요. 검열된 버전의 위키피디아, 과학 백과사전, 교육 자료에 접근할 수 있었죠. 다 걸러지고 다 감시됐어요. 어느 날 동현이라는 학우가 남조선을 언급하는 페이지에 접근하려고 했어요. 시스템이 즉시 차단됐죠. 화면에 빨간 경고가 나타났습니다. 반영명 자료에 대한 무단 접근 감지됨. 신원 등록됨. 동현이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3일 후에 사라졌죠. 다시는 수업에 안 나왔어요. 아무도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묻지 않았습니다. 다들 알았으니까요. 하지만 대학은 제 가장 친한 친구 지성이를 만난 곳이기도 했습니다. 군수공장 지배인 아들. 저처럼 엘리트였지만 눈에 뭔가 다른 게 있었어요. 조심스럽게 숨겨진 반항의 불꽃. 사회주의 정치 경제학. 수업, 기본적으로 경제학으로 위장한 선전에서 친구가 됐죠. 어느 날 수업 후에 지성이가 속삭였어요. 우리가 배우는 게 다 거짓말인지 궁금한 적 없어? 심장이 멈췄어요. 그 질문은 우리 둘 다 죽일 수 있었죠. 하지만 대답했습니다. 항상. 그리고 그 순간 어떤 무기보다도 위험한 유대가 형성됐어요. 지성이는 아버지 인맥을 통해 밀수품에 접근할 수 있었습니다. 남한 영화와 미국 영화 같은 USB, K-팝이 든 MP3, 밤의 서울 사진, 별의 바다처럼 밝은. 우리는 지성이 기숙사방에 숨어서 이어폰 끼고 볼륨 최소로 낮추고 중국에서 다운로드한 프렌즈와 브레이킹 배드 에피소드를 봤죠. 처음 프렌즈를 봤을 때 울었어요. 특별히 감동적이어서가 아니었어요. 평범한 삶을 사는 사람들을 봤기 때문이죠. 연애와 직업과 월세 걱정하면서 두려움 없이 웃으면서 상사와 정부를 공개적으로 비판해도 체포되지 않으면서
제 상상 속에만 존재한다고 생각했던 세계였어요. 그리고 나만 영화들을 봤습니다. 올드보이, 살인의 추억, 괴물, 폭력적이고 어둡고 불완전했지만 진짜였어요. 나만을 문제가 있고 부패가 있고 고통이 있는 곳으로 보여줬죠. 하지만 자유도 있었어요. 아름다운 혼돈도. 진짜 삶도요. 지성이가 한 번 말했어요. 여기서 100년 사는 것과 서울에서 10년 사는 것 중 선택할 수 있다면 고민 없이 서울 선택할 거야. 제가 말했죠. 10년도 필요 없어. 진짜 3, 1년이 이것에 평생보다 가치 있어. 하지만 그런 말을 하면서도 우리는 불가능한 판타지라는 걸 알았어요. 우리는 너무 알려져 있었죠. 우리 가족이 너무 중요했고요. 절대 탈출할 수 없었어요. 아니, 그렇게 생각했죠. 이해해야 할 제 특권 생활의 마지막 부분은 감시입니다. 특권과 감시는 같은 동전의 양면이었거든요. 더 많이 가질수록 더 많이 감시받았어요. 창광거리 우리 아파트에는 국가보위부가 설치한 숨겨진 카메라가 2대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직접 설치하셨어요. 그게 잔인한 아이러니였죠. 거실과 복도에 있었어요. 침실이나 욕실에는 없었어요. 다행히도. 하지만 공용 공간에서의 모든 대화가 녹음되고 검토된다는 의미였죠. 우리는 가족 암호로 말하는 데 익숙해졌습니다. 어머니가 당 정책을 비판하고 싶으면 오늘 김치가 너무 짜네라고 했어요. 아버지가 정치적 숙청을 걱정하면 곧 비 올 것 같아 라고 했죠. 우리는 감옥에서 쪽지를 주고받는 죄수들 같았어요. 감옥이 우리 집이라는 것만 빼고요. 2개월마다 충성도 검열이 있었습니다. 당 간부들이 예고 없이 와서 아파트 구석구석을 검사했죠. 김일성 주석님과 김정일 장군님 초상화가 완벽하게 똑바르고 깨끗하고 먼지 없는지 확인했어요. 금지된 자료를 찾으려고 우리 책장을 뒤졌죠. 냉장고를 열어서 솔직히 냉장고에서 뭘 찾는지 몰랐어요. 아마 과잉, 아마 암시장 연결 증거, 그리고 신문이 왔습니다. 온 가족이 거실에 앉으면 2명의 간부가 질문했죠. 이웃들의 의심스러운 행동을 본 적 있습니까? 당 정책을 비판하는 사람을 들은 적 있습니까? 불어가 외국 자료를 본 적 있습니까? 해외여행 욕구를 표현한 사람 있습니까? 정답은 항상 아니오거나 이미 의심받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애매한 고발이었어요. 확실한 증거 없이 중요한 사람을 고발하면 절대 안 됐죠. 역효과 날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모든 게 완벽하다고도 말할 수 없었어요. 그러면 경계심이 없어 보이거든요. 불가능한 균형이었어요. 이게 제 특권 생활이었습니다. 죄책감 맛이 나는 맛있는 음식, 황금 세장인 넓은 아파트, 체계적인 세뇌인 엘리트 교육, 함정인 기술 접근, 서로조차 완전히 믿을 수 없는 가족, 그리고 매일 밤 자기 전에 스스로한테 했던 질문. 이게 삶인가? 아니면 더 나은 장식이 있는 느린 죽음인가? 답은 2018년 7월 지성이가 죽는 걸 봤을 때 왔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알았죠. 세장이 아무리 황금빛이어도 여전히 세장이라는 걸, 그리고 저는 영혼이 완전히 파괴되기 전에 나가야 한다는 걸요. 왜냐하면 그게 전체주의 독재국가의 특권에 대한 진실이니까요. 자유롭게 만들지 않아요. 더 나은 쇠사슬을 가진 죄수로 만들죠. 2018년 7월 15일 일요일은 평양에서 평범한 주일 아침으로 시작됐습니다. 오전 6시 15분에 창광거리 확성기에서 국경가 울리며 깼어요. 공기는 무겁고 습했죠. 북한 여름 특유의 젖은 수건처럼 몸을 감싸는 날씨. 김일성 종합대학 학생복 흰색 교복을 입고 김치밥과 미역국으로 아침 먹고 캠퍼스까지 800m 걸어갔습니다. 지성이는 정문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중국에서 밀수한 말보로를 피우면서 항상 말보로만 피웠죠. 미국 자유의 맛 이라고 했어요. 어깨를 툭 치며 말했죠. 김 교수, 오늘 특히 지루할 거야. 고통 준비됐어? 지성이는 웃었어요. 낮고 음모적인 그 웃음소리. 무언가 금지된 걸 나눌 때 항상 나오는 웃음. 그 7월 아침 지성이는 평소보다 더 신났어요. 속삭였죠. 어젯밤 특별한 걸 구했어. 기생충. 나만 오스카 수상작. 중국 연락책이 어제 가져왔어. 제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서구에서 모든 상을 휩쓴 영화. 김정은이 타락한 자본주의 선전이라며 공식 금지한 영화. 보는 것 자체가 중죄였죠. 어디서 봤어? 물었죠. 기숙사방에서 새벽 2시에 이어폰 끼고
룸메이트 자고 있었어. 잠시 멈추고 표정이 바뀌었어요. 민호야, 대단해. 서울의 부자와 가난한 사람들 보여주는데 선전처럼 안 하고 진실로 자본주의 천국에도 고통이 있다는 걸 보여주지만 선택도 있지. 인물들이 결정해. 그냥 복종만 하는 게 아니야. 오전 8시에 사회주의 정치경제학 수업에 들어갔어요. 안경 두꺼운 58세 김 교수님이 평소처럼 자본주의의 본질적 결함에 대해 단조로운 목소리로 강의 시작했죠. 저는 기계적으로 필기하고 지성이는 교수님 캐리커처를 노트에 끄적였어요. 8시 45분에 제 전화가 울렸어요. 학과 메시지. 이민호. 즉시 학과장실로 오라. 주체 철학 성적 낮아서라고 생각했어요. 학과장실까지 3층을 올라가 무거운 나무 문을 두드렸죠. 쉰 목소리가 들어와 했어요. 강 학과장님이 악취나는 북한 담배 피우며 책상 뒤에 앉아 계셨어요. 제가 들어가도 고개 안 드셨어요. 내 친구 박지성이 체포됐어. 아무런 서론 없이 말씀하셨어요. 제 위장이 내려앉았어요. 왜요? 물었죠. 학과장님이야 잘 저를 봤어요. 자갈처럼 차가운 눈으로요. 더 묻지 마. 수업 돌아가. 떠다니는 기분으로 나왔어요. 세상이 빙글빙글 돌았죠. 그날 남은 시간 충격 상태였어요. 집중할 수가 없었어요. 필기하려 할 때마다 지성이가 말보로 물고 웃는 얼굴이 떠올랐어요. 금지된 영화 보며 서울 얘기 나누던 밤들, 불가능한 삶 꿈꾸던 순간들이 떠올랐죠. 뭐 한 거지? 생각했어요. 밀고 당했나? USB 찾았나? 이틀 후 7월 17일, 명령이 내렸습니다. 캠퍼스 전체에 확성기가 울렸어요. 모든 학생은 7월 17일 오전 7시 30분 김일성 광장에 모여 혁명적 교육 특별 강의를 받는다. 참석 필수. 다들 알았죠? 공개 처형. 7월 17일 아침 5시에 일어났어요. 아침 안 먹었어요. 먹을 수가 없었죠. 999명의 다른 학생들과 함께 김일성 광장으로 걸어갔습니다. 광장은 통제됐어요. 경찰들 가득, 88식 소총 등 경비원들, 공기에서 공포와 땀 냄새가 났어요. 우리는 100명씩 완벽한 행렬로 섰어요. 저는 23열 47번, 처형대에서 정확히 52m 떨어진 곳, 만수대 위로 해가 천천히 떴어요. 만수대, 오전 7시 58분에 군용 트럭이 지프 호위 받으며 들어왔어요. 뒤에 묶여 머리 깎인 채 지성이가 있었어요. 42kg쯤 됐을 거예요. 3주 고문이 사람을 그렇게 만들죠. 흰 교복이 더러웠고 왼쪽 어깨가 찢어졌어요. 눈이 멍들어 부어 감겼죠. 트럭에서 내리자 비틀거렸어요. 경비원이 강아지 목덜미 잡듯 들어 올렸죠. 처형대 중앙으로 끌고 갔어요. 오전 8시 2분 확성기가 지직거렸어요. 간부가 혐의를 읽었죠. 박지성, 정치경제학과 3학년, 26호 군수공장 지배인 박태우 아들. 혐의, 반혁명 자료 소지. 남조선 자본주의 선전물 시청, 반당 사상 전파. 중국 밀수통해. 적대 세력 접촉, 군중은 절대적 침묵. 숨소리도 없었어요. 지성이는 앞만 봤어요. 만수대 김일성, 김정일 주석님 동상을 향해요. 우리 쪽은 못 봤어요. 오전 8시 10분의 판결, 공개총살 사형, 즉시 집행, 무릎 꿇게 하고 가시철사로 손 뒤로 묶었어요. 사형 집행인이 3m 뒤에 위치, 68식 소총, 7.62mm 구경, 머리통 크기, 구멍 내는 팽창탄 장전, 정확히 오전 8시 17분 3초에 총소리가 울렸습니다. 천둥 같은 소리. 총알이 지성이 뒷목을 뚫고 이마로 나가며 피와 뼈가 터졌어요. 몸이 2초 경련하고 앞으로 무너졌어요. 머리 밑에 혈액 웅덩이가 빠르게 퍼졌죠. 확성기가 다시 지직. 당의 혁명적 정의의 박수. 1만 명 학생들이 박수 쳤어요. 저는 누구보다 세게 쳤죠. 손이 너무 떨려서 쓰러질 것 같았어요. 가장 친한 친구의 죽음을 박수치며 제 비겁함을 박수치며 군중은 정확히 47초 동안 박수쳤어요. 그 후 침묵. 경비원들이 캔버스 백에 시체를 넣고 치웠어요. 8분 만에 광장 비었어요. 모두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수업으로 돌아갔죠. 하지만 저는 못 갔어요. 경제학관 3층 화장실로 뛰어갔어요. 담즙만 나올 때까지 토했어요. 깨지고 더러운 거울에 비친 제 눈은 텅 비어 있었어요. 평양 사람들 눈처럼요. 이제 왜 그런지 알았죠. 9시 45분에 수업으로 돌아갔어요. 김 교수님은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계속 강의했어요.
동지들, 당이 배신자들을 무자비하게 제거하는 걸 볼 수 있듯이 떨리는 손으로 필기했어요. 11시에 또 메시지. 이민호, 학과장실 긴급회의. 강 학과장님이 국가보위부 요원 둘과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름도 계급도 없는 남자들. 죽은 눈만 있었죠. 네 친구는 반역자였어. 학과장님이 말했어요. 네가 제일 가까운 친구였지. 뭘 알았어? 47분 동안 거짓말했어요. 아무것도 모릅니다. 학과장 동지. 지성이는 의심스러운 말 절대 안 했어요. 항상 충성스러웠습니다. 요원들이 영혼을 읽을 수 있을 것처럼 저를 봤어요. 경고와 함께 보내줬죠. 감시할 거야. 한 발짝이라도 잘못 디디면 내 차례야. 그날 밤 잠 못 잤어요. 책상에 앉아서 당 교과서를 보는데 머릿속에는 지성이 뒷목 터지는 장면만 반복됐어요. 동상 보는 눈, 경련하는 몸, 그리고 머릿속에서 지성이 목소리가 들렸죠. 민호야, 기회 있으면 뛰어. 다음날 지성이 기숙사 방을 봤어요. 전부 압수됐어요. 노트, 책, 옷, 매트리스 밑에 구겨진 종이 한 장을 찾았어요. 지성이가 쓴 시였죠. 황금 세 장에 갇혀 날개 꿈꾼다. 피해 강 건너 서울이 빛난다. 그 종이를 지갑에 넣었어요. 저도 사형 선고였죠. 하지만 버릴 수 없었어요. 지성이의 마지막 흔적이었으니까요. 몇 주 동안 캠퍼스가 바뀌었어요. 학생들은 속삭였어요. 지성이 얘기는 금기. 공식적으로 존재하지 않았죠. 하지만 비밀리에 다들 알았어요. 우리 중 누구든 될 수 있다는 걸. 엘리트 자제도, 손댈 수 없는 사람도 그날 밤 아버지를 찾아갔어요. 늦게까지 일하시지만 기다렸죠. 오후 11시 47분에 돌아오셨을 때 소주와 담배 냄새가 났어요. 모든 걸 말씀드렸어요. 얼굴이 굳어지셨어요. 다시는 입에 올리지 마. 절대. 누가 물으면 모르는 사람이라고 해. 하지만 아버지 했죠. 저한테도 그럴 수 있어요. 잊을 수 없는 눈으로 저를 봤어요. 그래서 우리가 당해서 일하는 거야. 그런 일이 없게. 하지만 일어나면 우리 할 수 있는 게 없어. 그날 밤 탈출을 결정했어요. 즉시가 아니었어요. 계획이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더 이상 이렇게 못 살겠다는 걸 알았죠. 매일이 목에 조이는 줄이었어요. 억지로 짜낸 미소, 의무적 박수, 생존을 위한 거짓말, 모든 게 제 안을 죽였어요. 지성이는 그냥 친구가 아니었어요. 제 거울이었죠. 제가 될 수 있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는 모습을. 평범한 하루, 웃음과 말보로 다음날 뒷목에 총알, 지성이 죽은 후 진지하게 계획 시작했어요. 지성이 인맥으로 밀수업자 아는 사람들 조심스럽게 연락했죠. 아버지가 주시는 돈 아끼기 시작했어요. 두만강 국경지도 머릿속에 새겼어요. 중국어 기본 표현 배웠어요. 잡히면 대비해서요. 하지만 공포가 마비시켰어요. 매일 밤 땀에 흠뻑 젖어 깨면서 경비원들이 등을 쏘는 상상했어요. 아니면 더 나쁘게 살아서 잡히는 상상. 고문, 대학 동기들 앞 공개 처형, 가족 체포, 수진이가 끌려가며 제 이름 부르는 소리. 엘리트 가족 탈북이 어떤 의미인지 알았어요. 개인적 위험이 아니었어요. 가족 자살이었죠. 3대 연좌제는 장난이 아니었어요. 할아버지, 아버지, 어머니 삼촌들, 사촌들 모두 수용소로. 15살 무죄인 수진이가 가장 큰 대가를 치르죠. 하지만 지성이의 죽음이 죽음보다 더 나쁜 걸 보여줬어요. 영혼 없는 삶. 자기 파괴를 박수치며 사는 삶. 매일 거짓말하며 사는 삶. 언제든 다음 차례가 될 수 있다는 걸 알면서 사는 삶. 지성이 처형 후 4개월이 지나서 탈출할 때까지 4개월간 칼날 위를 걸었어요. 4개월간 충성 가장하면서 배신 계획했어요. 4개월간 가족 보면서 내가 그들을 저주할 걸 알았죠. 떠나기 전날 밤 쪽지 썼어요. 사랑합니다. 미안합니다. 지성이를 위해 삽니다. 책상에 놔뒀어요. 아버지 금고에서 420만 원 꺼냈어요. 암시장금, 어렸을 때부터 아는 국경 경비원 매수했죠. 2019년 9월 20일 새벽 2시 17분 두만강을 건넜습니다. 얼음같이 차가운 물이 가슴까지 차올랐어요. 걸을 때마다 고통이었죠. 뒤를 한 번 봤어요. 평양이 멀리서 아름답고 치명적으로 빛났어요. 다시는 안 봤어요. 지성이가 제 목숨을 구했어요. 그의 죽음이 그 기회를 쓰지 못한 그에게 내가 대신 썼던 용기를 줬어요. 하지만 저를 저주도 했죠. 그때부터 매일 그의 피가 제 손에 묻어 살아요. 왜냐하면 지성이를 구할 수 있었으니까요. 같이 탈출할 수 있었는데 하지만 안 했어요. 그 총알은 지성이만 죽이지 않았어요. 특검 받던 민호를 죽였어요.
비겁한 민호를. 자기 노예 상태를 박수치던 민호를. 대신 새로운 사람이 태어났어요. 삶의 진짜 가치를 아는 사람. 그 어떤 대가라도 치를 각오가 된 사람. 자기 가족의 대가까지도. 2019년 9월 19일 밤. 저는 잠을 못 잤습니다. 책상에 앉아서 제가 쓴 쪽지를 보며 사랑합니다. 미안합니다. 지성이를 위해 삽니다. 쪽지를 정확히 어머니가 청소하러 들어올 때 보이도록 중앙에 놔뒀어요. 아버지 금고를 열었죠. 16살 때부터 조합을 알았어요. 420만 원 지폐 5천 원권과 암시장 금을 꺼냈습니다. 배낭에 1.8kg 들어갔어요. 새벽 1시 47분에 새겨옷을 입었어요. 열보온 티셔츠, 울 스웨터, 방수 재킷, 두꺼운 밑창 군용 부츠, 양말 2켤레, 작은 손전등, 두만강 국경지도. 머릿속에 외웠지만 싸구려 중국산 나침반, 에너지용 토블론 초콜릿 3개, 비상 뇌물용 300ml 소주병, 마실 게 아니라. 오전 2시 이분의 아파트에서 나왔어요. 복도는 조용했어요. 감시 카메라가 빨간불로 깜빡였죠. 화장실 가는 것처럼 천천히 걸었어요. 비상계단으로 4층 내려가 창광거리 단지 뒷문으로 어둠 속으로 나왔습니다. 해산 국경도시까지 7.3km 걸었어요. 큰 길 불빛 피해 골목길만. 오전 2시 47분에 국경경비원 김태식과 약속 장소 도착. 어렸을 때부터 알았어요. 그의 아들이 엘리트 체육관에서 저와 송공치던. 준비됐어? 속삭였죠. 120만 원과 금괴 하나를 줬어요. 어둠 속에서 그의 눈이 반짝였어요. 내 신호 후 5분. 약한 지점은 상류 300m. 뒤돌아보지 마. 순찰로 사라졌어요. 정확히 새벽 2시 17분. 짧은 휘파람 신호. 두만강에 들어갔습니다. 물온도 8도. 얼음처럼 차가웠어요. 17걸음 만에 가슴까지 차올랐죠. 물살 세지만 견딜만 했어요. 8분 43초 만에 건넜습니다. 중국 기슭에서 떨림을 참으며 나왔어요. 롱징 첫 은신처까지 내륙 4.2km 걸었어요. 천천히 3번, 빠르게 2번 두드림. 암호. 47살 중국 여성이 열었어요. 빨리 들어와. 인스턴트 라면. 뜨거운 국과 마른 옷을 줬어요. 연락책이 3일치 돈 냈어. 조용히 있어. 처음 3일은 시작에 불과했어요. 다음 95일은 어떤 북한 특권도 준비 못 시킨 지옥으로의 하강이었죠. 1, 3은 신초롱징. 중국. 6명의 다른 탈북자와 지하실에 3일 숨어. 함경북도 52살 남자가 3일차 폐렴으로 죽었어요. 자정의 뒷마당에 묻었죠. 중국 여성이 울었어요. 또 하나. 42 은신처 금해 3주 버려진 김치 공장. 하루 12시간 마늘 까느라 20위안 벌었어요. 바퀴벌레 있는 더러운 요에 잤죠. 아무도 안 먹는 발효 김치 찌꺼기 먹었어요. 지속적인 설사. 빌려준 전화로 가족 소식 찾았어요. 아무것도 없음. 13, 28, 은신처 훈춘, 오주, 옥수수 헛간, 고양이만 한 쥐들, 오염된 우물물. 청진에서 온 탈북 여자들, 그룹 도착. 19살 여자가 매일 밤 버린 아기 생각하며 울었어요. 위로하려 했죠. 증오의 눈으로 봤어요. 너 부자 얼굴이야. 아이, 잃는 게 뭔지 알아? 29, 56 은신처 두만시. 사주 밀수업자 집 지하실. 3일마다 이동. 어느 밤 중국 경찰이 급습. 60X 40 10m 옷장 속 4시간 숨었어요. 부츠 소리 들었어요. 개 짖는 소리 들었어요. 공포에 바지에 오줌 지렸어요. 못 찾고 갔어요. 57, 84 은신처 허롱. 뒷마당 녹슨 컨테이너. 영하 온도. 신문 태워서 따뜻하게 했어요. 눈 녹여 먹었어요. 북한 도착 시 58kg, 47kg까지 빠졌어요. 무릉덩이에 비친 모습은 걸어다니는 해골. 85, 98. 은신처. 라오스 국경. 근처. 최악. 조선족 밀수업자 가족. 주 500위안에 구석 빌려줌. 음식은 구더기 든 썩은 쌀. 판지 위에서 잤어요. 14살 아들이 마지막 토블론을 훔쳤어요. 싸울 기력 없어서 놔뒀어요. 그 98일 동안 제 정신은 3번 부서졌습니다. 4주차. 밀수 네트워크 통해 메시지 받음. 가족 체포. 여동생 함흥행. 48시간 아무것도 안 먹고 틀어박혔어요. 손마디 피나게 벽 때렸어요. 쉰 목소리 될 때까지 소리 질렀어요. 7주차. 지성이 꿈꿨어요. 살아있고 말보로 피우며 웃음. 민호야, 뛰어. 근데 왜 너 혼자. 땀에 흠뻑 젖어 울며 깼어요. 다른 탈북자들이 미친놈 보듯 봤어요. 12주차.
평양 눈 내린 중국 신문 봤어요. 배경에 창광거리 단지, 우리 빈 아파트 상상했어요. 부엌칼로 팔 그었어요. 20분 피 흘린 후 붕대 감았어요. 14주차에 돈 떨어졌어요. 180위안, 25달러. 주 밀수업자 왕이라는 조선족이 말했죠. 돈 내거나 죽어. 맺힌 운반원으로 보냈어요. 북한으로 메탄페타민 봉지 운반. 2번, 잡히면 무기징역행. 첫째 밤, 배낭에 크리스탈 3킬로. 밤에 강 건넜어요. 북한 경비원 손전등 비쳤어요. 진흙 속에 엎드려 3시간 움직이지 않았어요. 400위안 받아서 돌아옴. 둘째 밤, 5킬로, 배낭 14킬로, 크리스탈 움직이는 느낌 났어요. 경비원이 멈춰 외치며 공중사격. 하류 2킬로 달렸어요. 발목 삐었어요. 은신처까지 1.7킬로 기었어요. 왕이 600위안 줬어요. 방콕 갈 돈. 2019년 12월 14일, 98일 만에 왕이 낡은 버스에 태웠어요. 라오스로. 행운을 빌어. 북한 부자. 36시간 이동. 화장실 없음. 4번 토했어요. 라오스 국경 도착 시 44킬로. 발목 부어. 옷에 벼룩. 비엔티안 한국 대사관까지 1킬로. 트럭에 매달렸어요. 버스 터미널에서 잤어요. 샘물에서 물 훔쳤어요. 태국 불교 승려가 쌀 한 그릇 줬어요. 나마스테 하며 웃음. 이해 못했지만 먹었어요. 마침내 12월 15일 오후 4시 17분 방콕 한국 대사관 문 두드렸어요. 경비 해병이 의심스럽게 봤어요. 이름 이민호. 어디서 왔어? 평양, 창광, 부부장, 손자. 눈 커지며 안으로 끌어들였어요. 72시간 연속 신문. 간첩이야? 계획된 배신? 침투 아니라는 증거 있어. 모든 디테일 말했어요. 간부 이름들, 보안 코드, 아버지한테 들은 핵시설 위치, 모든 거짓말 탐지기 통과. 2020년 1월 27일 대한항공 KE657 방콕, 서울 16시 32분 착륙. VIP 통로로 안내됐어요. 도착문 넘을 때 3초. 사람들 눈에 빛. 수진이. 죄책감. 완전한 붕괴. 그 98일이 북한 어떤 특권도 가르쳐주지 못한 걸 가르쳐줬어요. 절대적 생존. 안 먹으면 죽음. 안 뛰면 죽음. 안 거짓말하면 죽음. 하지만 저도 부서졌어요. 혼자 살아남았으니까. 가족이 대가였으니까. 대한항공 K657편이 2020년 1월 27일 16시 32분 인천에 착륙했습니다. 문 앞에 한국 국정원 요원 2명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단정된 제복, 무표정한 얼굴. 이민호 따라오세요. 묻지도 인사도 안 했어요. 일반 승객들과 떨어진 특별 통로로 안내했죠. 빈 복도 347m 걸어서 지하 신문실 도착. 강화 강철문. CCTV 카메라. 바닥에 고정된 금속 테이블. 접이식 의자 2개. 앉혔어요. 물도 안 주고 밥도 안 줬어요. 전체 이름. 이민호. 본명. 이민호. 할아버지 이름. 조선노동당 선동선전부 부부장 이승만. 할아버지, 생년월일. 1942년 3월 15일. 어머니 이름. 박수영. 어머니 초등학교. 창광일동 초등학교. 72시간 연속 18명이 신문했어요. 심리학자. 정보분석가. 대북 정보분석 전문가. 국정원 요원들. 밝은 조명. 녹음기. 거짓말 탐지기. 카페인 주사. 47번 반복되는 질문들. 평양이 시킨 탈북이야? 아니요. 핵코드 가져왔어? 아니요. 미사일 사일로 위치 알아? 아버지한테 소문 들음. 이름? 구체적 이름 기억 안 남. 돈 때문에 배신했어? 아니요. 여자 때문? 아니요. 이념 때문? 생존 때문. 모든 테스트 통과했어요. 하지만 완전히 믿지 않았죠. 경기도 하나원 탈북자 재교육센터로 이송. 60일 의무. 회색 콘크리트 건물, 전자잠금문. 12층 침대방에서 하루 23시간. 하루 1시간 시민교육. 첫날 42살 사회복지사가 새 파란 교복 줬어요. 티셔츠, 바지, 운동화, 칫솔, 치약, 비누. 대한민국에 온 걸 환영해요. 여기서는 국민이에요. 울었어요. 기쁨이 아니라 제 국민권이 가족 목숨 대가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하나원은 제 2번째 감옥이었어요.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수업, 지하철 타는 법, 통장 여는 법.
삼색이란 뭔지, 엘리베이터에서 실례합니다 하는 법, 남한 사람처럼 사는 법 가르쳤어요. 하지만 저는 오히려 차이만 더 느꼈죠. 룸메이트, 남자 8명, 여자 4명. 다 하층민 출신, 공장 노동자, 농민, 어부, 의심의 눈으로 봤어요. 창광 출신, 부부장 손자? 왜 탈북했어? 이해 못했어요. 그들에겐 엘리트가 꿈이었죠. 그게 최악의 악몽이라는 걸 몰랐어요. 어느 밤 하층 침대 김용철이 대들었어요. 너는 다 가진 놈이잖아. 차 있잖아. 큰 아파트. 맛있는 거 먹고 왜 다 걸었어? 진실 말했죠. 그 모든 게 세장이었어. 언제든 죽일 수 있는 세장. 미친놈 보듯 봤어요. 창광에서 하루만 살아도 목숨 바칠 텐데. 하나원후 노원구 서울의 임시 아파트 배정. 23제곱미터. 가스레인지. 작은 냉장고. 샤워실. 새 삶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월 30만 원 지원금. 쌀, 김치, 라면 살 돈, 첫 직장. CU 편의점 야간 카시어. 밤 11시, 아침 7시. 최저임금 시급 620원. 월 230만 8천 원. 첫 손님은 껌 사는 중학생. 고마워 오빠. 웃어줬어요. 평양에선 아무도 그렇게 안 웃었어요. 오빠도 자연스럽게 부르지 않았죠. 둘째 날 술 취한 놈이 소주 훔치려 했어요. 막았죠. 밀쳐서 라면 진열대에 부딪혔어요. 17봉지 부서짐. 다음날 매니저 해고. 도둑질 못 맞고 손님과 싸우면 안 돼. 셋째 직장. 삼겹살집 설거지. 하루 10시간. 손 연구 주름. 기름 냄새 3번 샤워해도 안 감. 넷째 직장. 전단지 배포. 하루 18kg, 7kg 배낭 메고. 비 오나 눈 오나 더위 오나 상관없이 토픽 6급 공부했어요. 3번 떨어짐. 북한말 고어래요. 금지어. 구식문법. 네 번째에야 합격. 하지만 김일성 종합대학 졸업장은 아무 의미 없음. 전학 인정령. 죄책감이 어디든 따라다녔어요. 매일 새벽 3시 17분 땀에 젖었겠어요. 함흥에서 수진이 비명 지르는 꿈. 보이부 지하실에서 맞는 어머니 꿈. 공개 처형 당하는 아버지 꿈. 인권단체 연락했어요. 도우고 싶지만 케이스 민감해요. 고위층 가족, 평양이 본보기로 삼을 거예요. 아무도 못했어요. 유일 정보, 여동생 함흥 생존. 아버지 실종, 어머니 감시 중. 서울은 아름답고 잔인했어요. 깨끗한 거리, 밝은 상점, 웃는 사람들. 하지만 저는 보이지 않는 존재. 24살 유령이 살아있는 사람들 사이를 걷는 남한 사람들은 탈북민으로 봤어요. 먼 호기심, 오만한 동정. 지하철에서 여자가 17분 쳐다봤어요. 결국 물었죠. 탈북민이야. 고개 끄덕였어요. 와, 평양 어때? 너희 최악의 악몽 같아. 어색하게 웃더니 다음 역에서 내렸어요. 또 다른 날 양복 입은 직장인이 10,000원 쥐어줬어요. 탈북민이니 제대로 좀 먹어. 쓰레기통 버렸어요. 동정 원치 않았어요. 내 삶을 돌려받고 싶었어요. 첫 크리스마스 2020년 12월 25일 명동 걸었어요. 불빛, 음악, 셀카 찍는 연인들. 다 행복, 다 완전. 벤치에 앉아서 43분 울었어요. 경찰이 왔어요. 괜찮아요? 네 경찰님, 가족이 그리워요. 어깨 두드리고 갔어요. 인스타그램 계정 만들었어요. 1년 후 팔로워 47명. 밤 서울 사진 올렸어요. 얼굴은 절대 안 올리고 이야기 전체도 안 했어요. 댓글들. 자유에 오신 걸 환영해요. 용감하시네요. 답 안 했어요. 용감하지 않았으니까. 생존자였어요. 비겁한 생존자. 상담받았어요. 심리상담사가 말했죠. 중증 PTSD. 생존자 죄책감. 문화적 해리. 세르트랄린 50mg 처방. 18개월 만에 6시간 연속 잤어요. 하지만 꿈은 계속됐어요. 둘째에 탈북자 무료 부트캠프에서 프로그래밍 배웠어요. HTML, CSS, 자바스크립트. 28명 중 3등 졸업. 프론트엔드 개발자로 원격 근무. 월 320만 원. 노원구 35제곱미터 원룸. 하지만 죄책감은 안 사라졌어요. 매달 입금될 때마다 생각했죠. 이 돈이면 수진이 빼낼 밀수업자 매수 가능. 승진할 때마다 생각했어요. 탈북 안 했으면 가족이 살아있을 텐데. 셋째 해 여자 만났어요. 지원,
25살 그래픽 디자이너. 해커스페이스 카페에서 리액트랑 피그마 얘기 4시간. 데이트 신청. 수락했어요. 첫 데이트, CGV, 영화관, 기생충. 지성이 죽인 바로 그 영화. 엔딩 크레딧 때 울었어요. 지원이 안아줬어요. 괜찮아. 다 말해도 돼. 모든 걸 말했어요. 가족, 지성, 98일, 하나원. 같이 울었어요. 하지만 3개월 후 끝냈어요. 사랑해. 근데 네 죄책감이 너무 무거워. 먼저 치유해야 해. 이제 28살, 시니어 개발자, 월 580만 원, 48제곱미터 아파트, 영주권. 하지만 여전히 죄수예요. 매년 9월 20일 한강 갔어요. 북쪽 봐요. 지성이가 정신으로 같이 건넌 거 생각해요. 함흥수진이 생각해요. 실종된 부모님 생각해요. 대한민국 자유는 진짜예요. 밝은 불빛, 풍요로운 음식, 기회. 하지만 제 감옥은 내부에 있어요. 부서지지 않는, 영구적인, 진짜 배신은 북한을 떠난 게 아니었어요. 가족을 거기 두고 온 거죠. 여권, 월급, 상담, 어떤 것도 그걸 풀어줄 수 없어요. 지성을 위해 살아요. 수진이를 위해 살아요. 이 이야기 말하러 살아요. 안 하면 그들의 죽음, 고통, 헛수고였으니까요. 하지만 매일 물어요. 같이 있었을까? 3대 파괴 대가로. 자유로운 삶? 아직 답 없어요. 아마 영원히 없을지도요.